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단편 중에 어떤 소설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 제목 1922년에서 1924년 단편집에 수록된 어떤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아니 고리키 작품이 맞아? 라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 단편집에 실린 9편에 대해 거의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 번역해 주신 이강은님의 작품 해설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관계 자체에 대한 작가의 복잡다단한 생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어떤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작품을 전지적으로 서술하는 자이면서 자신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소설 속의 논쟁에 끼어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 역시 스스로 소설 밖으로 걸어나와 스스로 자신을 완결시키고자 합니다. 결국 작가의 직접적 등장과 더불어 주인공 역시 그에 못지않은 자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이들 사이의 논쟁은 소설과 현실 주인공과 독자에 대한 문제로서 소설 창작의 정체성에 대한 극단적인 자기 점검에 해당됩니다. 즉,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소설인 셈입니다. 고리키는 새로운 형식과 다른 어조를 추구하면서 드디어는 자신의 추구 자체를 소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네 출판 이강은님 옮김 지은이 막심 고리키 어떤 소설 마침내 손님들은 떠났고 남편도 함께 떠났다. 소란한 며칠 동안의 뒷바라지에 지쳐버린 하녀도 이젠 눈에 띄지 않았다. 온 집안이 집 앞 공원의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듯했다. 공원 숲의 고요함은 늘 깊고도 완강했다. 이 적막함은 항상 여인의 영혼을 상상과 추억의 세계로 이끌었고 그녀는 가슴을 저리며 거기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싶은 열망에 빠지곤 했다. 여인은 27살 정도였고 그리 크지 않은 키였지만 균형 잡힌 몸매와 밝은 색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은 창백했고 바다 물빛을 닮은 눈빛과 얼굴에 비해 좀 크다 싶은 눈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긴 속눈썹이 가만히 내려앉은 두 눈은 의심스럽다는 듯 그리고 뭔가를 고대하는 듯이 주위를 살폈다.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는 여자들이 있다. 처녀 시절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길 애타게 고대한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사랑에 대해 말하면 설레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그 말을 들어준다. 그 순간 그 여자들의 눈길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만 같다.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그런 여자들을 차갑고 냉담하다고 하면 잘못일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결혼해서 정숙하게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끈질기게 기다린다. 언제 부정한 또 다른 사랑이 피어오를 것인가 하고, 그런 여자들은 결국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남편 곁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편에게는 연필로 쓴 고른 필체의 짧은 쪽지만 남겨놓고 저를 용서하세요, 파벨.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그녀들이 저를 용서하세요 라는 말을 항상 쓰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나 그 여자들은 즐겁고 폭풍 같은 삶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힘들고 곤궁한 삶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또다시 다른 무언가를 기다린다. 그런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재미있게 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말로 추상적인 생각을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순결한 사람들처럼 차분하고도 결벽증적인 태도로 인생의 피할 수 없는 드라마를 대하고 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히 꺼린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이 모두 지난 후에 그런 여자들의 낯선 눈은 마치 이렇게 묻는 것만 같다. 그래? 이뿐이란 말인가? 그러고 나서 어두워진 눈길로 고집스럽게 인상을 쓰면서 선언하지 않겠는가?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그들은 또 뭔가를 기다린다. 기분 좋은 꿈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기억을 망각하는 것 외에는 이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도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여자들 중 하나다. 내가 이렇게 소설에 대해 말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만큼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다. 털이 보슬보슬한 펜자산 쇼를 어깨에 두르고 그녀는 별장의 테라스로 나와 삐걱거리는 등나무 안락의자에 앉았다. 아직 푸른 빛이 다 가시지 않은 붉은 단풍나무와 노란 자작나무 잎들이 여인의 발 아래 그리고 테라스 세 계단 아래의 둥그스름한 마당에 깔려 있다. 그 앞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불그스레한 노을이 비치고 투명하고 여린 가을의 고요가 주위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현악기 같은 박새 소리가 음악적으로 미묘하게 이 적막감을 강조해주고 있었다. 진주빛 하늘 정점에는 창백한 보름달이 움직임 없이 붙박혀 있었다. 눈을 감고 여인은 자신의 머릿속을 정돈했다. 손님들과 남편은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쏟아내며 논쟁을 벌였다. 톨스토이에 대해, 혁명의 불가피성에 대해, 아나톨 프랑스에 대해, 옛날 도자기에 대해, 여성의 신비스러운 영혼에 대해, 작가 안티파 포민의 역시 실패한 신작 단편에 대해,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을 기억에서 쓸어내버려야 했다.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몇 개 되지 않았다. 테라스에 깔린 마룻장 하나에 가로로 깊게 파인 날카로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작가 포민이 설탕 깨는 작은 손도끼로 뱀을 내리친 자국이었다.
평소에는 동작이 굼뜨고 둔중한 사람이 그 순간에는 꼭 고양이처럼 민첩했다. 뱀을 죽이는 일을 오랫동안 고대해온 사람처럼 그는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너무나 힘차게 내리쳐서 도끼 자루가 부러졌을 정도였다. 바로 그날 저녁 이 테라스에서 그는 자기 소설의 첫머리를 낭독했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 애썼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쓸쓸하고 슬프게 죽어간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포민이 말해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소설은 앞부분 4장만 읽어주었다. 그가 읽어준 부분에는 파벨 볼고프라는 젊은이가 자기 누이의 영지로 찾아와 함께 살지만 누이의 남편과 불편하게 지낸다는 내용까지만 담겨 있었다. 정력적인 제국주의자로 자처하는 누이의 남편은 냉소적이고 거친 사람이었다. 그녀는 소설이 지루했지만 여름밤의 정경이나 주인공의 기분 등은 아주 잘 묘사했다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떠나버린 여자에게 어떻게든 욕을 해대고 싶어 했다. 그는 악의에 가득 찬 시를 써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두 행의 시를 지어냈다. 다른 제비의 장난에 빠져 희롱하면서 두 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여인처럼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무것도 이어갈 수가 없었고 주인공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몹시 화를 낸다고 되어 있었다. 이번에 왔을 때 포미는 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그녀를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독한지를 흥미롭게 이야기해댔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성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고독하다고 말하지 않는 남자는 거의 없다는 것을, 또 자신의 행복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는 것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그가 점점 더 알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이상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무대가 아닐까 하는, 끝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연극이 쉬지 않고 공연되는 그런 무대. 겉으로 보면 포미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됐다. 몸은 건장했지만 못생긴 얼굴에 턱뼈는 툭 붉어졌으며 산만하고 어린애처럼 부주의했다. 그렇지만 회색의 부드러운 눈은 따스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탁하지만 부드러웠고 자신의 그런 단점을 의식해서인지 말할 때면 과장된 몸짓과 요란한 손짓 발짓을 해댔다. 심지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페달을 밟듯이 팔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그녀가 보기에 포민이라는 사람은 실제하지 않고 수 없는 남자와 여자, 노인네와 아이들, 농민, 관료 등의 집합 같은 존재였다. 이들 모두가 그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이다. 때로는 앞뒤 모순되고 우스꽝스럽게 바보 같으면서 섬뜩하게, 따분하지만 정말 뻔뻔하리만큼 영악하게, 그래서
이 집합 속에서 진짜 포미는 어디에 있는지,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해내기 힘들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의 그는 난생 처음으로 영혼을 뒤흔드는 힘에 사로잡힌 순진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더 나중엔 여자에게 빠지면 자신에 대한 쓰라린 불만을 사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실험해 보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분명한 것은 그가 순진한 사람도 아니고 냉소적인 사람도 아니며 선량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할 만큼 똑똑한 사람도 아니다. 포민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명예욕 때문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대했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잡다하게 여러 색이 뒤섞여 있더라도 어쨌든 나름의 색을 가진 그런 영혼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무대이다. 감독과 모든 배우들이 한 사람에게 구현되어 있는 그런 무대. 아주 흥미롭지만 미덥지 못한, 견실하지 못한. 여인은 숲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수없이 다양한 남자들의 집합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 물론 한 사람에게 구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는 게 어쩌면 아주 재미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여인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작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포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 그러자 왠지 작가에 대한 짜증이 몰려왔다가 금세 망설임으로 뒤바뀌었다. 그녀는 가늘게 실눈을 하고 공원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이 자작나무 줄기와 가지들 틈 사이사이로 또렷하게 분할되어 몹시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내며 적자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얀 양복에 여름용 파나마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든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누구지? 모두 다 떠났잖아. 계절에 맞지 않게 웬 하얀 양복을 다 입고 손님들은 다 떠났는데. 다시 한번 그녀는 머릿속으로 확인해 보았다.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 꺼림칙한 일이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호수에 비친 노을빛을 감상하며 앉아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만 왜 여름 양복을 입고 있지? 그 남자가 지팡이로 땅 위에 뭔가를 그리자 마른 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녀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정막 속에서 그 소리는 매우 또렷하게 울렸지만 그 사람은 전혀 듣지 못했다. 여인은 마음을 바꿔 테라스를 내려와 서늘한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너무 빨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은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멀리서 바라볼 때보다 더 커지지도 않고 더 분명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다. 물론 저녁 햇살이 여러 각도로 비쳐서 초점이 분산되는 현상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붉은 노을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없다는 점이었다. 지팡이로 나뭇잎을 걸어모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게다가 지팡이가 닿아도 나뭇잎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언뜻 여인은 마치 무엇인가가 아주 살포시 그녀를 끌어안고 느릿느릿한 왈츠 속으로 휘감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람은 그녀를 맞이하며 일어서서 공손하게 하지만 어쩐지 조금 서투르게 모자를 벗어 인사를 하고는 말라서 갈라진 듯한 목소리로 조그맣게 물었다. 아, 실례지만 당신이 바로 당신인가요? 그는 젊어 보였고 차림새는 우아했다. 하지만 길고 마른 얼굴에 파르스름한 눈, 밝은 갈색의 짧은 턱수염은 너무나 창백해 보였다. 미동도 없는 그의 얼굴은 뭔가 어색해 보였고 반투명 유리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지만 초면이 아닌 것만 같았다. 이상한 말씀이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나는 나지요. 예? 그 사람 역시 아무 감정 없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로 인해 얼굴이 안쓰럽게 일그러졌다. 제 말씀은 당신이 내가 만나야 하는 그 여자분이신가 하는. 그는 지팡이로 자기 다리를 치고는 물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다. 하긴 여기서 그 여자를 만나야만 한다는 확신은 없어요. 여인은 그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초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눈이었고 살아있는 눈이라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상상력이 필요할 듯했다. 이 사람은 몹시 내성적인 사람 같았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수상쩍은 점이 있었다. 이 사람은 남편의 비밀스런 친구 중 한 사람이거나 베라 이바노브나가 경찰의 눈을 피해 숨겨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럼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하지만 어떻게 저리 차려입혀 놓았담? 베라 이바노브나가 보냈나요? 여인이 물었다. 하지만 그 역시 되물었다. 그 여자도 소설에 나오는 분인가요? 소설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머리를 흔들었다. 난 거기서 그런 여자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거기라니 어디서요? 소설 속이요. 미친 사람 아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스카프를 더 꼭 두르면서 건성으로 말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소설은 무슨 소설이라는 거죠? 그보다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묻고 싶군요. 그 사람은 찬찬히 그녀를 뜯어보았다. 그려놓은 듯한 눈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내 생각에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나는 데서부터 소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작가가 그렇게 해놓았어요. 처음엔 나를 의심스럽게 대하는 겁니다. 심지어 적대적으로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지만 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분명한 건 이 모든 게 새로운 드라마로 끝난다는 거겠죠. 미쳤어. 여인은 이렇게 단정하고 그의 느릿느릿하고 별 특징 없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표정을 잘 살펴보았다. 얼굴이 조금 더 생기를 띠면서 조금은 더 입체적인 모습이 되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잠깐 잠이 들었다 깬 것처럼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들어보고 싶어졌다. 정말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당신이 어떻게 소설에 대해 물어본단 말입니까? 날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잖아요. 포민과,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의 소설과 어떤 관계를 가진 분 아닌가요? 예? 아하, 그럼 그렇지. 포민이야. 그 사람이 내가 혼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직접 오지는 못하고 장난을 한 거잖아. 여인은 이런 생각이 들자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래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난 소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은 더욱 반가워하며 갑자기 활기를 띠며 말했다. 아, 그럼 정말 잘 됐군요. 그렇지만 난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역시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아주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 여자분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났을 리 없지요. 서늘하고 공기가 좀 습하군요. 괜찮으시면 제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녀가 제안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례를 보냈다. 그가 웃는 모습은 좀 이상했다. 그의 미소는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놀랄 만큼 가볍게 걸었다. 낙엽들은 하얀 구두를 신은 그의 발길에 밟히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그림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여인의 앞쪽으로는 긴 그림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오른쪽 풀섭 위에 눕기도 하고 좁은 오솔길 왼쪽으로 늘어지기도 했는데 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런 거지? 그녀는 옆에서 그를 관찰하며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평면인 것만 같았다. 포민 씨를 본 지 오래됐나요? 그는 정말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는 대답했다. 2년쯤 전이지요. 장난치시네, 시시하게.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며 한마디 했다. 그런데 계절에 맞지 않게 너무 얇게 입으셨네요. 이건 포민이 그런 겁니다. 그가 어깨를 움찔하며 대답했다. 알다시피 난 여름에 활동해야 했거든요.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점점 어색하고 지루하게 여겨졌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진짜 누구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듣고 그는 포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처럼 또다시 정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가느다란 지팡이를 공중에 힘차게 흔들고는 이번에도 그녀는 지팡이가 공중을 가르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부자연스럽고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걸 묻다니 참 이상하군요. 잊어버리신 건가요?
그럼 제가 기억을 살려보지요. 난 파벨 볼코프 아닙니까? 파벨 닐로비치 볼코프. 아버지는 기사고 나 역시 토목기사죠. 게으른 실패자에 나이는 32, 부자죠. 6년 전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4년 뒤에 아내는 저를 용서하세요, 파벨.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죠. 지금 그녀는 카프카스 어딘가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난 그녀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설정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만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지요. 이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씌워지지 않았지요. 아직 창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신분증이라도 읽는 것처럼 말했다. 다만 그의 말끝에서 여인은 분노와 억울함 같은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그에게 분노를 느끼며 생각했다. 자신을 포민의 실패한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하다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래, 유치하고 바보 같은 짓이나 하는 사람이겠지. 테라스에 올라서면서 그녀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림자가 없는 거죠? 파벨 볼코프가 놀라며 대답했다. 그림자가 내게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당신은 꿈속에서 그림자를 본 적 있나요? 그래요. 이건 마치 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꿈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과 나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지요. 그가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여인은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보았나? 이 사람 아주 섬세하고 능숙한 배우잖아. 그래, 포민이 왜 이 사람을 내게 보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아하, 그랬군요. 그녀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당신은 실제 아는 사람이 아니시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당혹스러워 잠시 눈을 내리감았다. 그는 정말로 놀란 것 같았다. 그녀는 느끼지도 못할 미미한 바람에 그가 흔들리며 휘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어색한 움직임은 마치 바람이 천을 통과할 때의 그런 흔들림 같은 것이었다. 그런 걸 묻다니 정말 이상하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날 속이고 있다고만 생각됩니다. 정말로요. 그게 아니면 포민이 나보다 더 부주의하게 당신을 창작해서 당신이 자기 임무나 역할을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포민이 나를 잊어버린 채 당신을 다 묘사해버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완전히 완성된 형상이란 말인가요?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배우야. 여인은 그의 이상한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꿈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관을 극복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지요? 기억이 되살아나서 아무 말이 없는 거라면 정말 좋겠군요. 그런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소설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상기시켜 드리지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파벨 볼코프가 조용히 탄성을 발했다. 아하, 이제 알겠군요. 포미는 분명히 나와 당신을 연결시키지 못했군요. 아니면 그가 당신에게 말이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군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나와 나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나 소설에서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순간 여인은 호기심이 일었고 그것은 당혹감을 누르고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속삭여 주었다. 그게 아니죠.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의 역할을 잘 모르는 겁니다. 당신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지만 난 알고 있는 걸 이미 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존재한다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고 불행이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포민이 원하는 그때까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제 난 이미 그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햄릿이나 돈키호테가 그 작가들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거군요. 파벨 볼코프가 그렇다는 듯 정중하게 말했다. 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물론 포미는 세르반테스도 아니고 셰익스피어는 더더욱 아니죠. 게다가 나는 완결된 인물도 아닙니다. 나는 좀 우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원 가로수길 벤치에 2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2년이나요. 너무나 끔찍하고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 밝아오거나 석양이 지거나 먼지가 일거나 가리지 않고 여름의 폭염 아래 가을비를 맞기도 하고 겨울의 눈과 눈보라 속에서 그래요. 난 계속해서 그대로 앉아서 기다린 겁니다. 간혹 내 곁으로 진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재미도 없고 쓸데도 없는 말을 해댔죠. 곰보인 어떤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자기네 온실에 굉장한 파인애플이 자라고 있다는 말로 뚱뚱한 부인을 유혹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망아지처럼 부인의 귀를 핥아댔는데 그럴 때마다 그 부인은 나지막이 교성을 지르더군요. 정말 모든 게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었죠. 지긋지긋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죠.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따분하고 멍청하고 답답하게 사는지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창작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재밌지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훨씬 더 집중화된 사람들이지요. 우리들 속에는 시나 노래나 낭만주의가 더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상은 우리가 그런 둔감한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다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는 정말 심한 모욕을 받은 사람처럼 말했지만 그의 마른 얼굴은 훨씬 부드럽고 다감해졌다. 물론 그런 변화는 방 안에 스며든 따뜻한 저녁 어스름 때문일 것이다. 나는 물론 잘 모르지요. 실제 사람이 어떤 것인지. 대체 실제라는 것이 뭐죠? 예를 들어 이 방과 방 안의 모든 것이 그것이 실제인가요? 아니면 나나 당신처럼 뭔가 다른 것, 포민의 생각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 그의 상상력의 결과도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했다.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좀 힘이 드네요. 물론 힘드실 겁니다. 파벨 볼코프가 동의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포민이 나를 완성해서 어떤 일 속으로 생활 속으로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서 내보내주기만을 고대하면서 나는 밀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구조상으로는 말이죠.
실제 존재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난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정말로. 피로가 밀려옴을 느끼면서 여인은 이제 좀 피곤하다는 점을 이 터무니없이 낯선 손님에게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방문을 열고 하녀가 들어와서는 낚싯바늘에 꿰인 농어처럼 입을 벌린 채 문 옆에 멈춰섰다. 글라샤, 무슨 일이야? 절 부르셨어요? 내가? 아니, 죄송해요. 무슨 소리가 들려서요. 절 부르시나 하고. 아니, 그래 말하고 있잖아. 내겐 보이지 않니? 눈짓을 하며 여인은 자리에 일어나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창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던 파벨 볼코프가 보이지 않았다. 저녁 어슴푸레한 유리창 밖으로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졌고 단풍나무 가지가 푸르스름한 대기 속에 붙박이인 듯 걸려 있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눈이 아플 정도로 찬찬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을 떼지 못하고 너무나 열심히 응시해서 마침내 유리창이 위에서 아래로 가느다란 어두운 실줄기로 쏟아져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그녀가 화를 내듯이 말했다. 내가 널 불렀어. 차 좀 내와. 하녀가 나가자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이런 게 환영이나 환청이란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상해.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담요를 끌어다 무릎을 덮었다. 포민에게 이걸 써보내야겠어. 새로운 테마가 될 거야. 물론 이 테마는 그 사람 것은 아니지.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두서없이 바쁘게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이제 환각이 사라졌다고 안도했다. 그때 자, 이제 다시 대화를 나눠볼까요? 가르랑거리며 갈라지는 예의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이 창 옆에 서 있었다. 한 손으론 관자놀이를 만지며 다른 손으로는 벗어둔 모자를 까닥거리고 있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여인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디 있었던 거죠? 하녀가 들어왔을 때. 파벨 볼코프는 오히려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는 그를 밀쳐버리게라도 할 듯이 세차게 손을 내저었다. 내가 어디 있었냐고요? 그는 뻣뻣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멈춰서서 반문했다. 난 여기 그대로 있었죠. 아하, 당신에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건 말이죠. 내가 옆으로 돌아서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난 말입니다. 이를테면 카드나 초상화 같은 존재잖아요. 잊으셨어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하여튼 당신은 참 힘든 사람이군요. 그는 그녀의 말투를 흉내라도 내듯이 역시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서 정말 초상화를 연상시켰다. 이따금 이 윤기 없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지만 표정에 거의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도 수상한 그 미소처럼 어딘가 바깥에서 주어진 것만 같았다. 바람에 물결이는 물 표면에 비친 것처럼 이상한 모습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그녀는 찬찬히 살피며 생각하다가
갑자기 명령조로 말했다. 그럼 좀 더 왼쪽으로 돌아서 보세요.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 그는 소리 없이 돌아서서 거울 앞쪽에 섰다. 그러나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이미 어둑해진 거울은 어스름 속에 회색이 된 그의 모습을 비춰 보이지 않았다. 분명해. 이건 환영이야. 하지만 파벨 볼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참 힘든 사람이군요. 당신은 날 믿지 못하고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당신의 나에 대한 태도는 포민이 구상해 놓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결국 파벨 볼코프는 어색하게 흔들거렸다. 결국 나는 거의 진짜가 된 것 같아요. 포민이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 말하자면 그의 힘으로는 끝낼 수 없었던 소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직접 이어갈 만하게 된 겁니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건 싫어요. 날씨야 어떻든 마냥 공원 벤치에 던져져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온갖 형식의 물질과 그 물질의 모든 투사물들이 완전히 다 붕괴될 때까지 그따위 파인애플 얘기나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미는 나를 만들어 놓고 내 존재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느님도 사람들에게 그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래야만 했던 확실한 동기가 있었죠. 별로 이해되지 않는 실험이었지만요. 하지만 포미는 내가 아는 한 평범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이지요. 사람을 가지고 하는 장기판에서 어설프게 신을 모방하려고 하는 내 생각에 분명 포민이란 사람은 미쳤어요.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다 알 겁니다. 방에다 자기 상상의 산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말도 안 되는 망상들. 그 사람 자체가 그렇지요. 그것들에 빼곡히 둘러싸인 채 말이죠.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답니다. 터무니없는 사람이죠. 나는 반유령같이 살았던 2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는 공명심 때문에 이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미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나 그 비슷한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들이 고안해낸 것들로 가득 채워 혼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그따위 고안물들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실제 현실의 사람들과 사실은 언어의 마술사들의 주관적 기호와 취향에 따라 왜곡되어 버리지요. 게다가 그들 모두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누군가의 고안물이면서도 그걸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현실을 장식하기 위해 현실이라는 들판에 뿌려진 그런 고안물들을 만들어낸 창조자들에 대해 아주 잔인하게 조롱을 해댈 겁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만일 돈키호테나 파우스트, 햄릿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인생이 훨씬 간편하고 덜 모순적일 거라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파벨 볼코프는 이 긴 연설을 아주 활기차게 그리고 조소하듯 자기 확신을 가진 현자처럼 말했다. 그런 확신은 문학 비평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며 그것은 항상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문맹에 대한 확실한 징표다. 그는 들판의 신기루처럼 정말 이상하게 흔들리며 흐느적거렸지만
그래도 그 형상은 인간의 형태를 잃지는 않았다. 여인 주위의 모든 것이 흐르며 맴돌았다. 다소 기분 나쁜 호기심으로 그녀를 혼돈스럽게 만들면서 파벨 볼코프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나는 소설을 나 스스로 계속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여자를 찾기만 하면 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설득하는 일이지요. 내가 바로 포민이 당신에게 지명해 놓은 그 사람이란 것을요. 그리고 다소 미심쩍게 그녀를 바라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저주받은 현실은 정말 터무니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자가 없이는 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다니 말입니다. 예, 정말 여자 없이는 한심한 존재죠. 내가 만일 당신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여인은 말을 꺼냈다가 멈추고는 흐릿하지만 중요한 어떤 생각을 하며 정신을 집중했다. 그렇지요. 그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며 대답을 재촉했다. 그때 하녀가 차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글라샤, 찻잔은 2개. 2개요? 그래, 오, 하느님. 하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가 물었다. 저 여자도 포민의 머리에서 생겨난 건가요? 대답하지 않으려고 여인은 머리를 숙였지만 그는 그걸 그렇다는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왜 상상력을 그런 조잡한 형식으로 발휘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차 좀 드시겠어요? 파벨 볼코프는 몸을 똑바로 펴면서 우울하게 말했다. 제가 아는 당신이라면 내게 보드카나 코냑을 제안했을 텐데요. 그래요. 이제 분명하군요. 포미는 당신을 창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사이에는 소설이 아니라 우스운 보드빌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정말 모르겠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여자인데 그런데 정작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낯설어 하는 데다 모르고 있으니 틀림없이 내 말대로 포미는 당신을 나보다 더 부주의한 사람으로 고안해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당신은 날 믿지 못하고 있지요.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당신에게 납득시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난 유령도 환영도 아닙니다. 게다가 정말 제발 이걸 알아주세요. 난 당신이 아니라 바로 포민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인은 이 모든 게 결코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조악한 고안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명민한 독자라면 그녀와 의견이 일치할 거라고 기대한다. 물론 이 점에서일 뿐이다. 나는 30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해오며 명민한 독자란 끔찍하게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명민한 독자는 힘들고 고통스럽기조차 한 자신의 삶의 범속한 무의미함을 자기 자신에게 감출 수 있는 완고함과 강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자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더욱더 높아만 가는 것이다. 독자가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하지만 그에 의해 창조된 현실에 대해 그렇게 경건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나는 진심으로 안도한다. 그 현실이란 것은 수도 없이 많은 터무니없는 것들로 촘촘하게 짜인
강력한 그물 같은 것이다. 즉 청어를 소금에 절이듯이 독자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 그런 그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현실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며 무모하지만 용감한 목소리를 드높일 때 독자라는 자가 느끼는 예의 그 가진 자의 공포가 나를 탄복하게 한다. 내가 독자를 존경해 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무한히 폭이 넓고 인내심 많은 나의 재료이며 상상력으로 진짜 모습보다 더 재미있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탈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갑자기 독자에게 아주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싶은 서정적인 바람이 우러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사람에 대한 칭송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건 다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럼 다 쓰여지지 않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자. 자, 그리하여 여인은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자신이 미치는 게 아닐까 겁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결코. 그녀의 모호한 생각이 분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왜 포민이 할 수 있는 걸 나라고 못하겠어? 틀림없이 뭔가를 고안해낸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위험한 일일 거야. 생각에 잠겨 손님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내 기억에 의하면 포민의 소설은 그러나 스스로 말을 끊고 다정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 그가 당신을 어떻게 창조했나요? 바깥에서 주어진 것 같은 그 미소를 지으며 파벨 볼코프는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릅니다. 정말 난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름이 파벨 볼코프고 머리는 금발이고 등등을 그저 한 번에 알고 느꼈을 뿐이지요. 내가 등장하는 소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분석적이며 특히 나 자신에게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나머지 모든 소위 외부 세계라고 불리는 것은 나에겐 그저 대상이거나 내 생각들의 원천이지요.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나 자신 속으로 밀어넣고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지요. 난 아주 불안하고 어수선한 삶을 구현해내기 위해 창조되었고 틀림없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혼란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내 뭔가 총체적인 것으로 비밀의 심연으로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날카로운 것으로 모아내는 겁니다. 이제 나는 포민이 나를 창작해내기 이전에도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흩어진 형태로 마치 구름 조각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불확실한 몸에도 다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요. 내 목적을 지시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람으로도 묶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인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야. 게다가 아주 겸손하기까지 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군. 분명한 건 이 사람은 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 물론 수수께끼 같은 점이 없지는 않지만 난 틀림없이 포민이 고안해낸
어떤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볼코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가들의 머리에서 꾸며져 나온 모든 것은 다양한 진실들을 확증하기 위해 창조된 게 아니겠어요? 여인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녀 앞에 있는 이는 낯설고 미심쩍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의 작은 비밀들을 왜 밝혀 보여야 하는가? 갑자기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 인형극에 나오는 사람처럼 양면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잠시 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되찾고 생각해냈다. 만일 이 남자가 진짜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혹에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녀는 담요를 걷고 대단히 매혹적인 다리를 드러내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 기억에는 포민이 당신을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형성해가는 존재로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반가운 말씀이군요. 볼코프가 말했다. 그건 정말 힘든 역할이죠. 하지만 난 기쁩니다. 그렇게 창조된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맞아요.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동의했다. 앞으로 당신은 말이죠.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를 결심한 여자. 하지만 결심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만 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최소한 늙어버릴 때까지. 그런 여자들에게 삶은 그 끝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여자들은 맹목적으로 삶의 쾌락을 쫓아갈 만한 욕망과 대단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들 모두는 주변 가까운 곳에 이미 경험한 모든 것들 뒤에 아직도 어떤 더 위대하고도 달콤한 비밀이 숨어 있어서 그걸 밝혀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누려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들은 바로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포미는 당신을 만들면서 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도 아다시피 물론 이 작가는 파벨 볼코프는 분노하며 손을 내저었다. 맞아요. 당신이 말하려는 걸 알아요. 끔찍하죠. 정말 대단한 경박함이죠. 상상의 세계 속에는 당신이나 나처럼 아니 우리들 같은 그런 미완의 싸구려로 취급당하는 기형적인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럴 리가요. 여인이 슬픈 듯이 묻고는 미심쩍게 덧붙였다. 기형적이기까지? 그러나 파벨 볼코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기를 띄었지만 여전히 불만에 찬 어조로 말했다. 작가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형상이 종이에 고정되면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알다시피 종이 위에 남은 건 그저 형상에 대한 한 조각 그림일 뿐이지요. 형상 자체는 나와 당신처럼 세상으로 나와서 존재하는 겁니다. 뇌의 원자들과 신경들이 분해되어 심리와 육체로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공 속의 에테르보다 더 실제적인 어떤 것이지요. 어때요? 아시겠어요? 아, 물론이죠. 그래요. 그런데 왜 의자에 앉지 않으세요? 그는 다가와서 의자에 앉았고 그런 동작에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여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완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녀 앞에 떠올라 맴도는 것은 낯익은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 천재음악가의 손에 들린 악기처럼 완전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이란 자신의 모든 욕망을 미리 알고 일깨워 줄 수 있고 그녀가 원할 때 그녀의 모든 욕망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느끼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죄는 그녀 자신만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결코 그녀에게 따지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손님의 조용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데 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포미는 나에게 심리적인 것을 채워 넣었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것과는 다른 잉여의 자질과 생각들이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욱 기형화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에 대한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밀쳐낼 수가 없습니다. 포미는 아주 빽빽하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신의 심리적 투사물들 속에 마치 구름에 휩싸인 듯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건 나를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어서 나는 거기에 파고들어 포민의 의식까지 침투해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요. 만일 내 앞에 있는 저 남자가 아직 사람이 아니고 그 시작쯤 되는 존재여서 완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직접 채워 넣어서 완성할 수 있다면 그건 피그말리온이 한 것보다 더 간단한 일일 거야.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전설에 나오는 조각가이자 키프로스의 왕으로서 자신이 상하로 조각한 아름다운 여인상을 사랑하였으며 그의 기도에 보답하여 그 조각상을 살아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주자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투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다. 시골의 목동 카리카가 아코디온을 켜고 있었고 멀리에서 처녀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주 단아하고 해처럼 밝은 달을 향해 개들이 지저대고 있었다. 누군가가 달빛을 매끄럽게 비껴놓은 것만 같았다. 난 나를 창조한 포민에게서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의해 창조돼 나와 연루된 다른 등장인물들로부터는 또 무엇이 내게 주어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난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소설에 대해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는 것이 포민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포민은 작은 정신병원이거나 아니면 좋아요. 길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 길을 따라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서로서로를 부정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흘러다니지요. 나는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물주가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형적이고 잉여적인 것들을 창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포민의 아포리즘이지
내게는 전혀 불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혀 쓸모없는 아포리즘들이 내 속에는 적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담아내도록 창조된 게 아닐까요? 나는 제일 중요한 걸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녀는 위로하듯이 상냥하게 말했다. 당신의 인생의 의미와 재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당신은 선과 악을 잘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플란넬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그 사람은 미심쩍은 듯 그녀에게 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내가 하는 바로는 그게 당신 역할이에요. 당신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당신은 아주 따분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확실해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파벨 볼코프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자신의 몸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해하며 그녀는 생각했다. 어떤 남자도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 그렇군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그 재미라는 건 누구를 위한 거죠? 나, 그리고 당신, 또 독자에게도요. 독자에게라고요?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야말로 정말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수없이 불쾌한 일을 겪게 만들고 서로 싸움질을 하게 만들고 이런 제 길, 죄송합니다. 그게 다 극적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난감 망가뜨리듯이 하면서 그 모든 게 그 독자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재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통받게 하다니요.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포민의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올바른 생각입니다. 포민은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괜찮은 사람의 믿을 만한 특징이지요. 가끔 그 사람은 펜을 내던지고 자문하곤 한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뭐하러 쓰고 있는 거지? 그 자신은 고통을 싫어하지요. 생태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작가들에게 불행을 빼놓고는 별다른 재료가 없어서 여인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림자도 없고 거울에 비치지도 않네요. 도대체 어떤 마술을 부린 거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떨결에 총을 쏴버린 사냥꾼 같은 심정이 되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다정하게 손님의 손을 잡았다.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손은 아무런 촉감이 없었고 뜨개질에서 만든 식탁보의 까칠한 느낌만 있었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쾌하고 섬뜩한 느낌이었다. 게다가 화가 나서 꾸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는 완전히 엉망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당신은 진짜 평범한 소위 실제라고 불리우는 여자군요. 도대체 왜 날 속였습니까? 파벨 볼코프는 화를 내며 일어나더니 모자를 빙빙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다시 말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장난을.
그는 테라스로 나갔다가 달빛을 따라 떠다니듯 다시 문 앞에 나타났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당신이. 걸으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지구가 정말로 돌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불규칙하게 쓸데없이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독자들이라. 파벨 볼코프가 멀어져 가면서 말했다. 분명히 이 말 속에는 모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었다. 그는 지팡이를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었다. 그건 주인공 역할을 맡은 제법 유명한 시골 배우들이 늘상 하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장갑의 손가락들이 마치 바람을 불어넣어 그렇게 빠르게 펼쳐 끼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달빛이 기묘하게 비치면서 플란넬 양복을 입은 그의 형상은 환상적인 푸른빛을 띠었다. 그런데 그 형상은 연못가의 자작나무 숲 근처에서 사라져버렸다. 은빛 나무줄기들 속으로, 물의 어두운 반짝임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여인은 손으로 눈을 비볐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항상 이런 동작을 하지 않는가? 나는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동작 묘사를 빼놓는 작가를 본 적이 없다. 거의 그치지 않고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 없었다면 사위는 너무나 고요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완결되지 못하고 잊혀진 소설의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걸어나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완성시키려 한다는 독특한 상황을 통해 작가와 작품의 주인공, 독자의 관계에 대해 대담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이야기, 어떤 소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색다른 이야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